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얼마 전 TV를 보다가 그런 얘기를 봤어요. 한 100년 전쯤에는 동네에 버릇없고 말 안 듣는 말썽꾸러기 아이가 있으면 온 동네 어른들이 다 혼냈다고 하더라고요. 남의 집 장독 깨고 작물 뽑아먹고 부모 말 안 들으면 그의 부모가 직접 동네 사람들한테 혼내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동네 뒷산에서 볼기짝을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일입니다. 동네 어른들이 단체로 경찰서에 고발당할 일이죠. 그러나 그때 기준으로 생각하면 결과가 어땠을지 궁금해집니다. 호되게 망신을 당한 아이는 그 이후로 장난을 덜 쳤을까요? 물론 모르는 일이긴 하죠. 더 엇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효과를 봤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씁쓸하게도 제 자식들을 생각하면 어렸을 때 그렇게라도 해서 버릇을 잡았어야 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가 힘들면 주변 도움을 청해서라도 가정을 바로 세웠어야 했다는 후회가 들어요. 전 폭력을 쓰는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식을 낳으면 정 혼내지 않고 모르는 건 가르쳐가면서 자상한 아버지로 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온 마을 사람들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나서야 했던 것처럼 저 혼자서는 영양이 안 되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는 구두쇠에 다혈질이셨어요. 국민학교 다니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고 돈 한 푼 얻어내기 위해서 맞을 각오를 해야 했죠. 전 어릴 때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줄 알았는데 그거 보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아끼고 또 아끼는 것만 아시는 분이었죠. 본인 술 드시는 일에는 그렇게 돈을 잘 쓰셨으면서 집안 식구들 먹고 사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형들보다 마르고 마음도 약했던 저는 유독 아버지한테 많이 혼나면서 컸습니다. 학교에 돈을 가져가야 하는 날이면 며칠 전부터 밤에 잠이 안 올 정도였어요. 어머니도 별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랑 성격이 비슷한 어머니는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앞에서 벌벌 떠느라 정신이 없으셨죠. 형들한테 치이고 아버지한테 혼나면서 고등학교 간신히 졸업한 후에는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배운 게 구두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제 첫 직장이 구두 장인의 회사였습니다. 5, 6년 동안 배운 기술로 전 독립을 했고 장사 수완이 좋았던 저는 명동에 제 가게를 열어 소위 대박을 냈죠. 공장까지 직접 운영하게 되면서 30대의 젊은 나이에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20대 중반에 일찍 한 편이었고 30대 초반에 아들 둘이 있었어요. 연년생으로 낳았는데 애들이 어렸을 때는 참 착하고 예뻤죠. 전 크면서 제가 겪은 것들을 아이들이 경험하는 게 싫었습니다. 아버지 눈치 보면서 아주 힘들게 컸기 때문에 제가 능력만 되면 제 아이들만큼은 넉넉하고 여유롭게 키우고 싶었죠. 처음 결혼할 땐 별 볼 일 없었지만 점점 살림이 펴지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건 그때그때 해줄 수 있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아주 풍족하고 넘치게 지원해줄 수 있게 됐고요. 어렸을 때는 장난감부터 해서 조금 커서는 교육비까지 필요한 건 한치의 고민도 없이 해주었습니다. 경수야 경우야, 아이 너희들은 공부만 해. 아빠가 갖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아이 당신도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그때그때 말해요. 아내는 처음엔 말 꺼내기를 어려워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보다 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 쓰는 걸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했어요. 어려서 학교 다닐 때 아버지한테 돈 달라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아? 가슴에 아주 한이 맺혔다고. 그런데 이제 나 돈 벌 만큼 벌고 애들한테 필요한 거 다 해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책 사야 되면 말하고 컴퓨터도 필요하면 사는 거고 유학도 보낼 수 있으면 보내야지. 이러라고 돈 버는 거 아니겠어? 아내도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나중에는 별말 안 하더라고요. 제 소원대로 아이들은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큰 집에 살면서 방도 큼지막한 거 하나씩 내주고 책상 침대도 최고급 가구로 꽉꽉 채워줬죠. 학용품도 아내가 어디서 최고 좋은 걸로 사주곤 했어요.
아이들은 제가 사업해서 번 돈으로 빵빵하게 지원받아가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내도 그런 생활에 서서히 적응해갔죠. 돈의 힘이라는 게 꽤 세더라고요. 아내의 친정은 심각하게 가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살았대요. 장인 장모 두 분 다 아프셔서 집안에 돈 벌어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죠. 하루하루 뭘 먹어야 되나 그런 고민하면서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큰딸이었던 아내가 간신히 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다니기 시작하고 나서야 새끼를 다 챙기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저와 결혼할 때도 여전히 처갓집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고요. 결혼 전에 아내는 아예 저한테 이렇게 말했죠. 수범 씨, 내가 결혼하면 우리 식구들이 손가락 빨게 생겼어. 결혼해도 친정에 생활비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아. 안 그러면 동생들도 굶고 학교도 못 다녀. 염치 없지만 부탁 좀 할게. 아버님은 평생 약 드셔야 하고 어머님도 허리 아프신데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지원해 드릴게. 그런 걱정 마. 면목이 없다. 생활비 드리는 거 언제까지 해야 할지 나도 모르겠어. 고맙고 미안해 자기야. 전 아내를 사랑했기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처가의 생활비 지원을 하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없는 처지의 처갓집에 달마다 생활비를 보내는 게 힘들었지만 구두 사업이 잘 되면서 큰 돈을 벌게 되자 아내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많아졌어요. 여보, 우리 이제 집을 좀 이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애들 학교도 좋은 동네 가서 보내야 공부 잘한대. 당신만 허락하면 내가 집 보고 올게요. 그래, 그러지 뭐. 당신이 보고 쓸만한 집 있으면 말해. 그때 내가 가서 볼게. 아내는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넓은 집을 보고 왔더라고요. 그것도 부자 동네 한복판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좀 놀랐어요. 버는 돈은 많았어도 그렇게 넓은 집에서 살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아내는 그 정도는 돼야 살만하다면서 저를 갖은 애교로 설득하더라고요. 결국 아내에게 넘어가 50평이나 되는 집을 계약했고 차도 좋은 차를 뽑게 되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아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었어요. 아내가 좋은 동네로 가더니 단번에 변하더라고요. 그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점점 치장을 하기 시작했죠. 원래 시장표 옷 아니면 입지도 않던 사람이 백화점 쇼핑을 하고 낮부터 마사지를 받고 미용실에 간다면서 바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빼고는 아이들이랑 늘 외식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오면 제가 먹을 만한 게 없었어요. 순 애들 간식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공장 일이 너무 바빠서 김밥 한 줄로 저녁을 때울 때도 많았어요. 밤 늦게 집에 오면 따뜻한 밥이랑 찌개 같은 게 또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밥 없냐고 물어보면 면박을 당했습니다. 오늘 애들이랑 밖에서 돈가스 먹고 와서 밥 하나도 없어요. 집에서 기름 튀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공장에서 사람들이랑 저녁 먹는 거 아니었어요? 밤 11시가 훌쩍 넘었는데 무슨 찌개를 끓이래. 짜게 먹으면 안 좋으니까 그냥 자요. 정 배고프면 라면이나 끓여 먹든가. 아니, 저녁 때 당신이랑 애들 먹고 남은 거 있을까 해서 물어본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 막 잠들려는 사람 깨우니까 그렇죠. 일이 바쁘면 아예 저녁을 좀 늦게 먹어요. 그러면 밤늦게 배고플 일도 없잖아요. 알았어. 신경 쓰지 마. 얼른 자. 아내가 그럴 때마다 솔직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돈을 많이 벌어와도 이런 대접밖에 못 받나 황당하고 속상했죠. 짠 거 먹지 말라면서 라면은 왜 먹으라고 하는 건지 차려주기 싫은 티를 숨기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희생하면 가족들이 편히 지낼 수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가장의 숙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고 전 아무리 바빠도 공장에서 밥을 제대로 챙겨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안 그러면 체력이 딸려서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사업은 나날이 잘 돼서 집에 갖다 주는 돈도 더 늘어나기만 했죠. 일이 많아서 매일 밤늦게 들어오다가 가끔 일찍 퇴근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날이면 가족들과 편안하게 쉬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아이스크림이라도 사들고 집에 가면
아이들이 반겨줄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제 상상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얘들아, 아빠 왔다. 경수야, 경우야. 얼굴 좀 보자. 하지만 아내는 퉁명스럽게 절 맞이했고 아들들도 전혀 반기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웬일로 오늘은 일찍 왔어요? 이런 싸구려 아이스크림은 왜 사왔어요? 싸구려라니. 다 맛있는 거야. 하나씩 먹자. 경수야, 경우야. 공부하고 있었어? 그럼 공부하지 뭐해요. 숙제 많아서 들어가 볼게요. 숙제가 많아? 그래도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고 해. 아빠 오랜만에 일찍 왔잖아. 나와서 같이 먹자. 아빠, 나 이런 거 안 먹어. 에이, 다 맛없는 거. 자식들은 인사만 겨우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한 녀석은 숙제한다. 한 녀석은 컴퓨터 게임한다고 절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제가 일찍 들어오면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집밥 차리는 게 힘들다면서 궁시렁대더라고요. 밥도 찬밥에 찌개도 냄비 바닥에 남은 걸 데워주곤 했죠. 반찬도 그럴듯하게 먹고 싶었지만 냉장고에 오래된 걸 대충 줘서 젓가락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라고 갖다 주는 얼마인데 이런 대접을 받나 싶었지만 애들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싶지 않아 넘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자식들한테도 많이도 서운했죠. 그래도 한 번씩 다 큰 녀석들이 저한테 웃으면서 다가올 때가 있었어요. 아빠, 나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사줄 수 있어? 이 녀석아, 네가 지금 없는 게 뭐가 있어. 또 뭐가 갖고 싶은데, 말이라도 들어보자. 사줄지 말지는 들어보고 결정할게. 에이, 사주실 거잖아요. 큰 애고 둘째고 저한테 먼저 말을 걸 때면 무조건 목적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애들은 없는 게 없었어요. 근데 녀석들 욕심이 끝이 없더라고요. 게임기도 있는 걸 하나 더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형제끼리 같이 쓰면 되는데 그것조차 싫다는 거였죠. 어떻게 같이 써요? 경호가 할 때 저도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이왕이면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좋죠. 아빠, 그건 형 말이 맞아. 형이 날 얼마나 때리는 줄 알아? 집에 있는 건 무조건 자기부터 써야 한다고 우겨. 진짜 형 같은 건 없었으면 좋겠어. 왜 형 같은 아들을 낳아서 날 고생시키냐고. 그러니까 사줘. 사줘. 이 자식이, 너 말 다 했어? 어디 형 앞에서 까불어? 또 한 번 말해봐. 내가 널 때리는 게 뭐 잘못됐냐? 동생이 감히 형한테 대드니까 그렇지. 형이 잘하는 게 뭐가 있어? 중학생이면 다야? 공부도 나보다 못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아들 둘 다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으로 컸는지 제가 기대한 것과는 달리 형제 간의 우애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죠.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없는 살림에 형제가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으려고 했는데 저희 때랑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도 바뀌었고 요즘 애들 다 그런다고 하니 저도 그냥 이해하자 넘어갔습니다. 또 지금은 제가 능력이 되니까 뭐든지 해줄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결국 아이들이 해달라는 건 다 해줬어요. 자, 게임기 각자 하나씩 됐으니까 싸우지들 마라. 아빠 앞에서 형제가 싸우는 모습 보이지 말고 그것만큼 아빠 힘 빠지는 거 없어. 아빠 최고. 아빠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걸 갖고 나면 또 저한테 무심했죠. 전 그러려니 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시련이 찾아왔어요. 늘 잘 될 줄만 알았던 사업이 경기를 타면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죠. 조금만 견디면 되겠지 했는데 값싼 외국산에 밀려 설 자리를 점점 잃더라고요. 결국 제 구두 공장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오래 공들인 사업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전 피눈물을 흘리며 구두 공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정말 복잡하고 힘들었는데 아내는 힘든 걸 나누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집에 돈 안 갖다 줄까봐 노심초사하는 게 눈에 보였죠. 여보, 당신 공장 닫으면 앞으로 우리 뭐 먹고 살아? 웬만하면 그냥 해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여태 사업하면서 당신한테 아쉬운 소리 한 적 있어? 어디서 돈을 빌려오랬어? 생활비를 줄인댔어. 이렇게 결정을 할 정도면 얼마나 심각했겠어. 그 생각은 안 해?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만둔다고 하지.
내가 피땀 흘려 세운 내 공장이야. 유지라도 할 수 있으면 내가 이거 포기하겠어? 그런데 아니야. 지금은 값싼 외국산에 밀려서 국산 구두가 설 자리가 없어. 이해해줘. 전 큰 출혈을 무릅쓰고 정리를 한 건데 아내는 그런 제 마음을 조금 더 알아주려고 하지 않았죠. 아우, 난 모르겠어요. 생활비 주던 거 그대로 주고 애들 공부하던 거 끝까지 하게 해줘요.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당신 솔직히 말해봐요. 이참에 잘 됐다. 좀 놀아보자. 그런 거 아니에요? 대책 없이 공장을 닫으면 어떡해요? 당신 그게 할 소리야?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뭐? 진짜 당신 이럴 수 있어? 씀씀이 좀 줄이고 집도 줄여가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잖아. 우리가 언제부터 부자였어?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어? 상황에 따라 맞춰 사는 거지. 왜 이렇게 억지를 부려? 당장의 씀씀이를 어떻게 줄이란 말이에요? 애들한테는 또 뭐라고 말해요? 속상해 죽겠네 정말. 아무튼 난 이 상황 못 받아들이겠으니까 당신이 뭐라도 해요. 이사는 왜 가요 우리가? 난 여기서 죽어도 버틸 거예요. 정말 이럴 거야? 우리 바닥부터 시작했어. 신혼생활하던 단칸방 벌써 잊었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어? 확실한 건 전처럼 생활비 못 준다는 거야. 비상사태라고 지금. 그때 전 처음으로 아내에게 큰 소리를 냈어요. 제 마음도 심란하기 짝이 없는데 아내의 태도는 큰 상처가 됐죠. 궁지에 몰린 전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고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내서 유리 공장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인이 그 일을 하는데 벌이가 괜찮다고 해서 덤벼든 거였어요. 하지만 새로 인수받은 유리 공장은 알고 보니 부실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저한테 그 공장을 판 사람도 뻥튀기를 해서 넘긴 거였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큰일을 결정해도 이것저것 잘 알아보고 할 텐데 그때 전 눈에 뭐가 씌었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사업을 오래 했는데도 사리 분별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은 공장을 바보같이 사게 된 거였죠. 거래처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려니 쉽지가 않았습니다. 투자금도 많이 들어갔는데 버틸 방법이 없어서 결국 다 포기하게 됐어요. 유리 공장을 철거하고 창고를 지어서 임대 주는 걸 하려고 생각했지만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돈 나올 곳도 없고 대출은 많이 받았고 집안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졌어요. 결국 집을 팔고 전셋집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자식들이 모두 대학을 졸업한 후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큰아들이 석사 과정 밟는 걸 중도 포기한 건 미안한 일이었죠. 그런데 큰애는 대놓고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공부 다 마치고 회사 골라서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 때문에 다 망했어요. 급하게 취직을 하려고 보니까 이것도 쉽지 않고 친구들이 공부 왜 그만두냐고 묻는데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하니? 공부는 일하다가 여건 되면 다시 도전해봐라. 그건 나도 애석하게 생각해. 그렇지만 아버지도 최선을 다했어. 너무 그러지 마라. 그러게 아버지, 잘 알아보고 하셨어야죠. 왜 일을 이렇게 만들어요? 너무 경솔하셨던 거 아니에요? 내가 신이라도 되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아버지가 기술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너도 취업이 됐고 일단 이렇게 같이 이겨내보자. 어쩔 수 없잖니. 옆에 있던 둘째도 보태더라고요. 제 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에이 쪽팔려서 못 살겠어 진짜. 사는 동네도 구리고 집도 코딱지만 해서 어디 산다고 말도 못해요. 상황에 맞춰 사는 거지. 넌 아버지 앞에서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철없는 녀석아. 20대 중반을 넘긴 두 아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일이 이렇게 된 걸 다 원망만 하고 절 위로하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물론 가장으로서 체면이 안 서는 상황은 맞았습니다. 속상했지만 제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했어요. 아내 역시 근처만 가도 찬바람이 쌩쌩 불었고요. 서럽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장이기에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전 다른 구두 공장에 나가 일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일하면서 받은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됐죠. 솔직히 월급도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아내와 아이들이 전처럼 돈을 쓸 수 없다는 거였어요. 잘 살았을 때와 달리 사는 게 하늘의 땅 차이였겠죠. 그래도 다행히 아들 둘 다 취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 애들이 참 자랑스러웠어요. 장하다 경수야 경우야. 생활비는 아버지가 감당할 테니까 너희는 착실히 장가갈 돈 모아. 돈 허투루 쓰지 말고. 알아들어?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아이들을 장하다고 칭찬해줬지만 애들 표정은 썩 기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저한테 불만이 많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아들들의 첫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속으로 두 애들이 저한테 내복이라도 하나 사주겠지 기대했지만 아무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은근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뭘 물어보면 차갑게 대답하기 일쑤였죠. 여보, 애들 월급날 안 됐어? 왜요? 애들 월급까지 뺏어다가 빚 갚게요? 무슨 말이 그래. 애들 첫 직장, 첫 월급날의 의미 있잖아. 같이 축하해 주려고 물어본 거지. 몰라요, 난. 애들 월급은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 쥐꼬리만한 월급 갖고 뭘 하겠어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걔들이 그 월급으로 무슨 장가갈 돈을 모아요?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아니, 당신 진짜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당신 정말 돈 나올 데 없어요? 최후에 쓰려고 어디 꽁꽁 숨겨둔 땅이나 재산 그런 거 없냐고요. 있죠? 사실은 있죠? 그거 나중에 풀지 말고 지금 좀 씁시다. 아주 숨이 막혀 죽겠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상황 다 알고도 이래? 나한테 숨겨둔 돈이 어디 있어? 이 나이에 공장 다니면서 그 월급 받는 건 뭐 쉬운 줄 알아? 부족하면 당신이 좀 나가서 벌면 되잖아.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뭘 벌어요? 당신 사업 망하더니 그릇도 참 작아졌네요. 애들 코 묻은 돈이나 탐내고. 경수 경우 앞에서 월급 얘기 꺼내지도 말아요. 당신 때문에 공부하는 거 다 접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둘 다 남의 밑에서 일하게 됐다고 얼마나 속상해하는 줄 알아요?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뭐 대수야? 나도 처음부터 남의 밑에서 일했어. 그리고 사업 망한 게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거야? 잘 하려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그동안 내 덕에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어? 돈 없다고 왜 이렇게들 야단이야? 우리가 집이 없어, 먹을 식량이 없어. 도대체가 왜 만족을 몰라? 정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긋나긋하던 아내는 돈만 밝히는 괴물이 되어 있었어요. 결국 아이들 첫 월급날, 전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혼자 소주잔만 기울였습니다. 공장에 나가보면 제 또래의 사람들은 공부 마친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자랑이 늘어지더라고요. 저는 씁쓸하기만 했죠. 또 아내는 저만 보면 짜증을 부리고 면박을 주더라고요. 당신은 정말 집안일은 하나도 몰라. 아니 지금 현관문이 지금 주저앉아서 고장이 났는데 그거 하나 못 고쳐요? 저런 철문은 쉽게 못 고쳐. 2-3시간 있으면 사람 온다잖아. 왜 그렇게 사람을 보채. 그리고 내가 연장 쓰다가 손 다치면 구두 일은 어떻게 하라고.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 아유, 속 터져. 아내는 사사건건 절 못 잡아먹어서 안달리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자신도 일을 시작하겠다면서 면접을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보험 판매 일이라고 했어요. 참 어려운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내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아내가 달라졌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뒤로 아내는 밤늦도록 보험을 팔러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점점 화장이 나 옷차림이 화려해졌어요. 저한테는 말도 안 붙였죠. 돈 번다니 더 바쁠 것 같기도 하고 말 섞으면 또 다툴 것 같아 제가 밥 해 먹으면서 공장을 다녔습니다. 아내를 보면 저한테 정이 떨어진 사람 같아서 늘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내와 아이들 모두 회사에 다니고 각자 생활에 충실할 뿐 가족으로서 어떤 것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애들도 바빠서 집에는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요. 이해는 했지만 속이 상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일이 힘에 부치는데 집에서는 어떤 위안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 생일이 다가왔죠. 아무도 제 생일을 아는 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한테 은근슬쩍 물었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밖에서 밥 한 끼 먹을까?
안 돼요. 중요한 고객이랑 약속 있어요. 오늘 많이 늦을 거야. 갑자기 왜 그래요? 경수야, 경우야. 오늘 저녁에 늦니? 애들도 당연히 늦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서운한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전 평소와 다름없이 공장에 출근했어요. 공장에서 점심에 미역국이 나왔습니다. 그걸 떠먹는데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내 인생은 뭔가?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땅이 꺼지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날 밤 퇴근했는데도 아무도 집에 없었습니다. 전 일찍 잠이 들었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잠이 깼어요. 주방에서 가족들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전 반가운 마음에 주방으로 가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제가 낄 자리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오늘 생신이시잖아. 근데 나 일부러 모른 척했어. 짜증나게 저녁같이 먹자고 하잖아.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버지는 진짜 양심도 없나 봐. 형, 내가 오늘 팀장한테 얼마나 깨졌는 줄 알아? 진짜 사는 거 재미없어 죽겠어. 아니 내가 이렇게 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 너희들만 그런 줄 아니? 난 더해. 보험 계약하기 전까지 고객들한테 얼마나 굽실대는 줄 알아?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준다고. 너네 아빠는 이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공장에 들어박혀서 구두만 만지면 단 줄 알지. 아니 일은 왜 그렇게 만들어서 우릴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러면서 미역국은 또 얻어먹고 싶은가 보지? 엄마가 아버지한테 다시 사업 좀 일으키라고 하면 안 돼. 나 진짜 구질구질해서 이렇게 못 살겠어. 옛날 내 친구들 하나도 못 만나. 우리 집 망한 거 고소하게 생각한다고. 너네 아버지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야. 지금 다시 일어서긴 뭘 일어서. 너희들도 포기해. 돈 많은 집 딸이랑 만나서 결혼을 하든지 복권에 당첨이 되든지. 그거 아니면 방법 없어. 진짜. 남들은 장가 갈 때 집이니 차니 대단하게들 해가는데 쥐뿔도 없는 내가 어떻게 장가를 가겠어. 진짜 아버지 잘못 만나 이게 무슨 고생이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수없이 꽂혔어요. 제가 그동안 김밥 하나로 저녁을 때우면서 뼈 빠지게 일한 걸 아내와 아이들은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 고생은 그저 당연한 거였고 지금 자기들 상황만 힘들다는 거였어요. 제가 꼬박꼬박 출퇴근하면서 공장 일하는 게 마치 사업하기 싫어서 게으름 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의 후회가 밀려왔죠. 아들들 어렸을 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처갓집에 생활비 들여가며 아내 하고 싶은 거 다 해줬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아내한테 주었던 생활비는 지금의 10배도 넘었던 것 같아요. 그 돈 조금이라도 모아뒀으면 자기들이 이렇게 고생은 안 할 텐데 그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았죠. 지금 하고 싶은 거 못한다고 절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니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전 가족들이 모두 방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화장실에 갔어요. 보니까 자기들끼리 치킨을 시켜서 먹었더라고요. 식탁 위엔 빈 뼈다귀만 수북했습니다. 정말 비참했어요. 전 화장실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김없이 전 출근을 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공장에 나와 있는데 옆자리 박 씨가 묻더라고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무슨 일 있어? 그냥 살기가 힘드네. 왜 사는가 싶어. 허무하고. 다 힘들지 뭐. 그래도 처자식 보면서 사는 거잖아. 안 그래? 아들들 다 커서 직장 다닌다면서. 지들도 일해보니까 힘들다고. 아버지 고생하신다고 안 그래? 지들 먹고 살기 바쁘지 뭐. 아내도 보험일 한다며. 걱정 없네 이씨. 우리 아내는 집순이야. 집이 제일 좋대. 퇴근하고 집에 가면 뜨끈한 찌개, 소주 한잔 하는 게 유일한 낙이야. 박 씨는 복 받았네. 복? 인생 뭐 있어? 그냥 가족 건강하고 각자 직업 있고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이 씨가 보기보다 욕심이 많구만. 전에 사업을 크게 했었다며. 사는 게 그만 못해서 그래? 박 씨는 저한테 기분 내라고 커피를 한 잔 타주더라고요. 깊은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한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없는 것까지 다 퍼줬는데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비참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 잊자 싶어 억지로 일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딴 생각을 하다가 손을 다치고 말았죠. 꽤 큰 사고였어요. 그리고 전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돈도 못 벌어오자 아내와 자식들은 절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괴롭기만 했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라 남보다 못했어요. 게다가 다친 손에 수술비까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다행히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둘이 제게 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아버지, 사업 다시 해볼 생각 없어요? 저한테 사업 자금 마련할 방법 있어요. 그러냐? 아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 아버지가 지금 뭘 할 수 있겠니? 그러지 마시고요. 아버진 사업을 크게 했던 경험 있잖아요. 손이 그렇게 돼서 구도 만드는 일은 못하실 거고 옛날 경험 살려서 차분하게 시작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도 같은데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래 아빠. 형이랑 내가 사업 자금 어떻게든 좀 마련해 볼 테니까 아빠 다시 사업해. 우리가 밀어줄게. 저는 내심 놀랐습니다. 다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취급할 줄 알았는데 이런 기회를 먼저 제안해 와서 어리둥절했어요. 당장 그날 오후 애들이 어딜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누구랑 만나기로 했다면서 방치해둔 유리공장 부지에 가자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귀인이에요. 그분이 오후에 유리공장 부지에 있는 창고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거기서 부지 보면서 의논하려고요. 누군지 잘 살펴봤어? 걱정 마세요. 저희도 사회생활에서 그 정도 안목은 다 키웠어요. 전 애들과 함께 유리공장 부지로 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큰애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니 저보고 창고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창고 안에 들어가 계세요. 서 있기도 힘드시잖아요, 지금. 저는 손을 다친 뒤로 기력이 많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경수가 말한 대로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의자를 찾아 두리번거리는데 잘 안 보였어요.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가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더듬거리며 의자를 찾고 있는데 뒤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렸어요. 창고의 문이 순식간에 닫히더니 밖에서 쇠사슬을 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수야, 경우야. 아버지 여기 있어. 아버지 여기 있다고. 그러나 곧 자물쇠를 잠그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저는 죽어라 문을 두드렸지만 결국 문은 굳게 닫히고 말았습니다. 밖에 있는 아들들이 하는 얘기에 전 넋이 나가버렸어요. 아빠는 여기서 좀 쉬고 있어. 우리가 행방불명 신고할 거니까 여기에 잠깐만 있어주면 돼. 그게 무슨 소리야? 날 행방불명으로 신고한다니. 너희들 제정신이야? 당장 꺼내다오. 당장. 아버지 가만히 좀 계세요. 저희 다시 일어서야죠. 언제까지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살아요? 일 조금 꾸며서 사망보험금만 타면 되니까 여기서 조용히 기다리세요. 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행방불명이 돼 죽은 걸로 해서 사망보험금을 타겠다는 게 아들들의 계획이었어요. 전 있는 힘을 다 짜내서 문을 열라고 소리쳤죠. 꺼내줘 이것들아.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사지 육신 멀쩡한 아버지를 죽은 걸로 해서 돈을 타먹는다고? 너희 이 벌을 다 어떻게 받으려고? 당장 문 열지 못해? 이 방법 아니면 뭐가 있어요? 아버지 지금 일도 못하시고 그 몸을 해갖고 무슨 사업을 해요? 아무튼 이 방법밖에 없어요. 저희도 고민 많이 한 거라고요. 저는 서둘러 핸드폰을 찾아보았습니다. 아차 싶었어요. 차에서 내릴 때 막내가 할 게 있다면서 저한테 핸드폰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줬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경수, 경우가 얘기를 나누면서 창고에서 멀어져 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전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죠. 충격 속에 애들이 탄 차가 멀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 창고에 갇히고 말았어요. 이곳은 아주 외진 곳이어서 지나다니는 차도 없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갇힌 신세였어요. 창고 안에는 기본적인 몇 가지 생필품과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물이랑 데워 먹는 밥이 몇 개 있었고 시리얼 상자만 여러 개가 있었죠. 전자레인지 같은 건 당연히 없었습니다.
화장실은 밖에 있었어요. 대신 커다란 약수통이 여러 개 있었죠. 그 통을 나중에 그렇게 쓰리라고는 처음에 생각도 못했습니다. 충격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가니 온몸이 떨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했습니다. 내가 이런 꼴까지 당해야 하나 오기가 생기고 속에서 천불이 솟았어요. 전 버려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과 함께 나가서 이것들을 혼내주자 그런 생각이 교차했어요. 점점 배가 고파왔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건 나중에 결정하고 일단 배고픔을 해결하자 싶었죠. 전 거기에 있는 밥을 그냥 우걱우걱 씹어 먹었어요. 언제까지 있게 될지 몰라 그 물기 없는 밥도 아껴 먹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화장실이 급해서 약수터통에 볼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비참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고 밖에서 새어 들어오는 빛으로 밤과 낮을 구별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제 지나온 인생을 반추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여기서 죽게 되면 모든 게 끝이지만 만약 천운으로 나가게 된다면 전과 같이 살지 않겠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살려주세요! 꺼내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차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익숙한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저희 왔어요. 경수냐? 경우야, 이제 날 좀 꺼내다오. 사망보험금인지 뭔지 그거 내가 밖에서 타다 줄게. 그러니 제발 꺼내줘.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신데 그걸 어떻게 타요? 말이 되는 소리래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타다 줄게. 여기 갇혀있는 건 못하겠다. 죽은 척을 해서라도, 아니 죽어서라도 너희 그 돈 갖게 해줄게. 제발 꺼내줘. 아빠,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조금만 참아. 잘 있나 확인하러 왔어. 우리 그만 갈게. 아니 이 녀석들아, 어딜 간다고 그래? 아버지를 꺼내줘야지. 아들들은 그렇게 왔다가 매정하게 떠났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더니 점점 창고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2달이 지났고 그동안 아내는 얼굴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걱정도 되더라고요. 아들들이 아내까지 저처럼 어디에 가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량이 다 떨어져 갔어요. 창고를 뒤졌더니 아주 옛날에 버려진 믹스커피가 3개 정도 나왔어요. 그걸 조금씩 먹으면서 간신히 버텼습니다. 워낙 외진 곳이라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서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어요. 식량도 다 떨어져 가고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창고 안에 둔 약수터 통에도 배설물이 넘쳤죠. 그러던 어느 날 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귀진 맥진에서 누워있는데 누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분명 사람의 인기척이었어요. 전 미친 듯이 문에 매달려 흔들고 소리쳤죠. 이번 기회가 아니면 탈출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이 창고 안에 사람 살려요. 거기 누구 없어요? 사람 좀 구해줘요. 갑자기 발소리가 멈추더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안에 귀신이요? 사람이요? 사람입니다. 사지 육신 멀쩡한 사람이에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2달째 갇혀 있어요. 절 꺼내주시면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런 곳에 왜 갇혀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 큰 자물쇠로 어떻게 푼다? 기다려보요. 결국 그 남자는 큰 바위로 자물쇠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큰 자물쇠인지 몰라도 몇 시간이 지나도 자물쇠는 부셔지지 않았어요. 밖에 있는 남자는 힘이 빠져 잠깐 밥을 먹고 오겠다고 하더니 몇 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죠. 자기도 거리 생활을 오래 해서 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 알겠다고 밥 먹고 오라고 하고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으면 끝장이었어요. 억만년 같은 시간이 지나고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여보슈, 살아있어요? 네네, 오셨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돌로는 안 되겠어서 내가 연장을 좀 훔쳐왔어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그리고 한나절이나 더 애쓴 끝에 자물쇠는 부셔졌습니다. 전 일어설 힘도 없어 기어서 창고를 나왔어요. 나와보니 자물쇠를 열어준 남자의 행색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노숙자가 죽어가는 저를 구해준 거였어요. 이보슈, 아이 정신 차려요. 전 기절했다가 밤에 깨어났어요. 그 노숙자가 어디서 구했는지 죽을 갖고 왔더라고요. 전 죽을 한 입 먹고 바로 토했습니다. 너무 오래 굶어서 그곳조차 들어가지 않았어요. 물만 들이키다가 또 기절하기를 몇 번. 결국 며칠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기운을 차렸을 때 처음 떠오른 장소는 경찰서였어요. 제 기구한 사정을 다 들은 노숙자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세상에 그런 자식들이 어디 있느냐며 콩밥 먹어도 싸다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내뱉는 욕을 듣던 저는 마음을 달리 먹었죠. 아무리 그래도 차마 자식들 콩밥 먹일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는 조금 더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복수를 자식을 상대로 하려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절 구해준 남자는 당장에 왜 신고 안 하냐고 난리였지만 전 때를 기다린다는 핑계를 대고 노숙자를 따라다니기로 했죠. 이리저리 아무데서나 자고 먹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서울 근교에 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문득 아내가 걱정이 되어 몰래 집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내를 보게 되었어요. 고급차에서 내린 아내는 정장을 입은 어떤 남자와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대문까지 나온 아들들이 그 남자를 깍듯하게 맞이했어요. 딱 봐도 돈 꽤나 있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기가 찼습니다. 아무래도 남자가 생긴 게 틀림없구만. 짐승만도 못한 것들. 날 그렇게 가둬놓고 내 사망보험금으로 호의호식을 하려고 해? 게다가 돈 많은 남자까지 끌어들여서? 전 배신감에 치를 떨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집으로 들어간 후 우편함을 뒤졌어요. 뜻밖에도 제 앞으로 날아온 우편물을 발견했죠. 전 그걸 갖고 집에서 멀리 있는 다리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거기서 뜯어본 우편물을 보고 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유리공장 부지가 신도시 개발로 수용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엄청난 보상금이 보장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전 바위처럼 얼어붙어 종이 위에 써있는 글자와 숫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처치곤란이었던 유리공장 부지가 엄청난 재산 가치가 있는 땅으로 거듭난 거였어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쓸모없던 그 땅은 온전히 제 앞으로 되어 있던 땅이었죠. 버려진 것이나 마찬가지였기에 아들들은 그곳 창고에 절 가둔 것이었고요. 전 당장 노숙자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오래 묵은 때를 다 먹겨내고 이발도 하고 새 옷도 사 입었어요. 유리공장 부지를 팔아 받은 돈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람에게 들어오는 운때라는 것이 따로 있는지 우연찮게 블랙박스 사업을 건드리게 됐고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사업에 도전하게 되었죠. 그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제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마다 귀인이 나타나 사업을 한 단계씩 끌어올려줬습니다. 그렇게 전 사업을 안정화했고 생각보다 훨씬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좋은 집을 구하고 노숙 생활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안락한 생활을 하면서도 전 제가 당한 일을 잊지 못했어요. 비대 있는 화장실을 쓰면서 창고 안에서 배변을 해결하던 그때가 떠올랐고 갓 지은 밥을 먹을 때는 물 한 모금조차 아껴 마시던 그 상황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복수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집을 떠난 지 정확히 5년이 다 되어갈 무렵 이혼 서류를 들고 예전에 가족이라 불렸던 그들을 찾아갔어요. 그들은 현관 도어록 번호도 예전 걸 그대로 쓰고 있죠. 아마 제가 찾아올 거란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집엔 아무도 없었고 전 조용히 그들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제가 화장실 간 사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전 손을 씻다 멈칫했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올해가 딱 5년인데 아버지 실종 선고가 내려질까? 그 양반 없어진 지 딱 5년째 맞지? 분명 오래 굶어서 어디 가도 살아있지 못할 텐데 설마 살아 돌아오는 일은 없겠지? 엄마는 무슨 그런 상상을 해. 거기 식량도 얼마 없었고 아예 엄청 외진 곳이잖아. 살아 돌아오면 귀신으로밖에 볼 수 없어. 그나저나 어떻게 거길 나갈 수 있었는지 그게 난 지금도 궁금해. 누가 연장으로 자물쇠를 부순 게 분명한데 말이야. 연장도 없고 깨진 돌만 굴러다닌다던데 그게 영 찜찜해. 누가 자물쇠에 부순 거지? 더 신경 쓰지 말아라.
살아나왔어도 오래 못 살았을 양반이야. 법원에서 실종 선고 내려지기만 기다리자고. 그럼 곧바로 사망보험금 신청할 수 있어. 내가 이 일 꾸미려고 공부를 얼마나 한 줄 알아? 머리카락이 다 하얗게 샜잖아. 엄마, 진짜 고생했어요. 우리 사망보험금 나오면 집부터 이사하자. 무슨 소리야. 사업해야지. 장가 가려면 그 돈 굴려서 몇십 배는 불려야 돼. 들려오는 대화에 전 기가 차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셋은 저의 생사 여부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 제 주검을 봤다고 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인간들이었죠. 오로지 사망보험금에만 관심 있는 자식들과 아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더 분노가 치미는 건 이 모든 게 아내가 꾸민 짓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 더는 참을 수 없어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내가 분하고 억울해서라도 니들보다 100년, 1000년을 더 살아야겠어. 이 천하의 몹쓸 것들! 저를 본 아내와 아들들은 정말 귀신을 본 것처럼 놀라 자빠졌습니다. 얘들아,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니들 아버지 죽은 게 맞나 보다. 구천을 떠돌고 있나 봐. 구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 이수범 멀쩡히 살아있어. 니들이 나 죽이려고 창고에 가뒀지. 멀쩡하게 살아남았다고. 이 천하의 몹쓸 것들. 사람 탈을 쓴 짐승들아. 너흰 살아서도 죽어서도 이 지옥을 맛보게 될 거다.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 계세요? 분명히 창고에 먹을 것도 없었는데 살아나왔어도 오래 못 사셨을 건데. 저는 열이 뻗쳐 큰 아들 녀석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전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사업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해 온몸이 근육이었고 덩치도 커져 있었죠. 그게 아들놈이 할 소리야? 대학 졸업할 때까지 넘치도록 부유하게 살게 해줬더니 사업 미끄러졌다고 애비를 사지로 몰아? 여보, 왜 이래요? 경수 놔줘요. 오죽하면 우리가 이랬겠어요. 오죽하면? 내가 너희들 밥을 굶겼어. 길바닥에서 재우기를 했어. 풍족하게 돈 쓰고 살게 해줘야 아버지 남편이야? 에라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어디 니들 마음대로 되나 봐라. 실종 신고 좋아하네. 앞으로 너희 셋 콩밥 먹을 각오해. 그러자 막내 아들놈이 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바지가랑이를 잡고 빌더라고요. 아빠 잘못했어. 우리가 잘못했어. 나 감옥 가기 싫어.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마. 못난 인간들 셋이 제 발밑에 매달려 제발 경찰에 신고만 말아달라고 비는데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전 간신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당신 이리 와서 도장 찍어. 이혼하자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하자는 대로 순순히 안 하면 셋 다 콩밥 먹을 각오해. 아내는 눈물을 찔끔거리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전 서류를 봉투에 넣고 당장 일어섰어요. 이 인간들이랑 1분도 더 함께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세 사람은 절 자세히 훑어보더라고요. 건강해진 몸, 좋아진 얼굴, 척 보기에도 비싸 보이는 양복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았죠. 아니나 다를까 경수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 양복 아버지 옛날에 좋아하시던 데서 맞춘 것 같은데 그런 큰 돈이 어디서 나셨어요? 이게 또 눈에 들어오냐? 하여간 돈만 밝히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 왜? 죽은 줄만 알았던 애비한테 돈 냄새가 풀풀 나냐? 하늘이 날 불쌍히 여기셨는지 횡재수를 주셨어. 이제 너희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횡재수라뇨? 자세히 얘기 좀 해봐요. 몇 해 전에 당첨됐어. 로또 1등에. 상상도 못할 금액이 한 번에 들어왔지.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세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안 그래? 난 이만 간다. 앞으로 다시 보지 말자. 경찰에 신고할지 말지 아직 결정 안 했으니까 끽소리도 말고 살고 있어. 알았어? 여보, 안 돼요. 가긴 어딜 가요. 그리고 서류 1위네요. 이유는 무슨? 당치도 않아요. 로또 당첨됐다는 제 거짓말에 아내는 당장 이혼 서류를 찢더라고요. 참 가소로웠습니다. 절 사지에 몰아넣었던 아들 녀석도 무릎 꿇고 손을 싹싹 빌며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요. 부모 자식 인연이 천륜이라는데 아버지 넓은 아량으로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미련했어요. 어리석었다고요.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엄마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엄마랑 경우가 절 꼬드겼어요. 아버지, 저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형 말 믿으면 안 돼요, 아버지. 진짜 안 된다고. 하지 말자고 한 건 저였어요. 엄마랑 형한테 입술려 나쁜 짓 저질렀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빌게요. 아버지가 기라고 하면 키고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제발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감옥도 다녀오라면 다녀올게요. 아버지, 저 대출이 많아요. 지금 돈 때문에 하루하루 숨이 막혀요. 저 이 세상에 아버지 한 분이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여보, 경수 아빠, 가긴 어딜 가요. 여기 계세요, 제발요. 진심으로 반성할게요. 절절하게 빌 테니까 제발 언제가 됐든 용서만 해줘요. 우리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 했고요. 미안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우리 버리지만 말아줘요. 경수 아빠, 수범 씨, 한 번만 용서해줘요. 셋이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데 정말 열이 뻗치더라고요. 저한테 돈이 있는 걸 알고 박쥐처럼 붙어보려는 의도가 눈에 빤히 보였습니다. 정말 상종 못할 인간들이었죠. 전 호통을 쳤습니다. 좋으면 삼키고 쓰면 뱉어? 너희들한테 난 길바닥에 붙은 껌보다도 못한 존재 아니었어? 이거 왜 이래? 돈 좀 있다니까 또 빌붙고 싶어? 당신 나한테 어떻게 했어? 사업 잘 나갈 때도 나한테 따뜻한 밥 한 번 차려준 적 있어? 진심으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해준 적 있냐고. 내가 큰 거 바랬어? 늦게 퇴근해 배고프다고 하면 구박하고 허구한 날 돈만 가져와라 채근하고. 나 당신 남편이었던 적 없어. 현금 지급기였지. 그리고 경수 경우 너희들 그러는 거 아니다. 그 죄값 다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 아버지, 너희 대학 졸업할 때까지 최선을 다했어. 세상에 좋다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줬다고. 공부할 때 필요하다는 건 내 기억에 안 사준 거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20살도 훌쩍 넘어 다 큰 놈들이 아버지 사업 망했다고 장가가기 글렀다고 원망하고 그것도 모자라 죽일 생각까지 해? 행방불명 좋아하네. 너희들이 그 창고에서 나 굶겨 죽이려고 했잖아. 꼼짝없이 죽을 줄 알았던 아버지가 나타나니까 뭐 귀신? 이 형편없는 놈들아, 난 돈은 많을지언정 인생에선 실패했어. 마누라고 자식 농사고 다 망했다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안 살 거다. 앞으로는 내 돈 너희한테 절대 안 뺏겨. 이거 나 왜 바짓가랑이를 잡고 난리야? 셋이 잘 먹고 잘 살아봐 어디? 전 놓아주지 않는 셋을 뿌리치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내와 아들들은 거의 통곡을 하더라고요. 주차장까지 따라 나오면서 절 붙잡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봤죠. 그러거나 말거나 전 얼마 전에 새로 뽑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아내와 아들들은 주저앉아 땅을 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얼마나 호되게 당했는지 전 그런 모습을 보고도 조금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죠.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전 지금 혼자 살고 있어요. 이제 가족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고 오로지 저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고요. 현재는 일도 적당히 하고 건강 챙기며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참, 절 창고에서 구해준 노숙자와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그분은 이제 저희 회사 직원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죠. 일하다가 쉴 때 그분과 함께 장기, 바둑두며 얘기를 나누는 게 요즘 저의 낙이기도 합니다. 그분도 참 사연이 기구하더라고요. 가족들이 모두 차 사고로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노숙 생활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지금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 마음의 병도 치료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일을 겪고 혼자 살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곁에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진리를 이 사연을 듣는 분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